샤를 9세가 왕위에 오르는 1560년을 전후로 세계사를 뒤흔든 대사건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며 시작된 종교 개혁입니다. 유럽은 당시까지 약 1000년간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하나의 질서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유럽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행동을 이건 범죄야 라고 지목을 하면 왕국도 여기에 협조하곤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권력을 앞세운 가톨릭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성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겠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비를 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면벌부. 죄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다 못한 독일의 성직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는 성직자가 타락했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의 뒤를 이어서 교황과 성직자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 칼뱅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새로운 종파, 이른바 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 일은 프랑스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데 신교를 따르는 신교 교회와 신자들이 프랑스에서도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국 안에 이 신교도가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러면은 약간 역적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특히 마고의 아버지인 앙리 2세는 이 신교도를 단호하고 잔혹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신교도를 색출하고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산채로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와우. 그런데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555년에 파리를 비롯해서 5개밖에 없던 교회가 4년 뒤인 1559년에는 100여 개에 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3년 뒤에는 전국에서 2000여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진짜 급속도로 퍼졌네. 그러면 지금 나라가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러니까 완전히 좀 나뉘어 있잖아요, 종교가. 네. 그럼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좀 이게 정리가 필요했겠어요. 예, 맞습니다. 카트린 왕비는 하나의 왕국의 종교가 둘로 나뉘는 이 혼란한 상황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득이 될 게 없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트린 왕비와 샤를 9세가 신교와 가톨릭의 눈치를 보는 사이에 프랑스에선 신교도를 모조리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가톨릭 강경파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강경파의 선두에 섰던 거는 부와 명성을 가진 권력자인 기즈라고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왕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던 1562년에 카트린 드 메디치가 돌연 충격적인 칙령을 내리면서 이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칙령의 내용은 바로 신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까지 프랑스가 법으로 금지하던 신교를 왕실에서 인정하면 가톨릭 교도와 신교도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왕의 권위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교를 인정한다는 칙령으로 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카트린 왕비의 기대는 실현되었을까? 실패했겠죠. 뭐 흐름상. 네, 맞습니다. 가톨릭 쪽에서 난리 났겠는데요.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왕실에게서는 사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즈 가문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즈 가문은 신교의 손을 들어준 왕실에 크게 분노했고 카트린 왕비를 찾아가서 나는 칙령 인정하지 못하겠다. 칙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카트린 왕비는 그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루브르 궁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기즈 가문은 1562년 봄에 기어코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에이? 뭐야? 네. 에이? 뭐야? 1562년에 벌어진 바시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신교도 2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기즈 가문은 여세를 몰아서 이곳으로 향하는데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른 교회. 궁으로? 그렇죠. 바로 왕실 가족들이 머물러 있던 당시 퐁텐블로에 있던 왕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기즈 가문은 이곳에서 까트린 왕비를 볼모로 사로잡고 자신들은 난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로서 왕을 위해서, 국왕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신교도들을 처단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신교 측에서는 저렇게 학살 당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신교도들도 크게 분노했고 복수를 위해서 즉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에 나서는데 신교도 측의 선언문이 있어서 규현 씨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왕의 신민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즈는 왕과 카트린 왕비에게 다가가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왕과 카트린 왕비의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예, 들어보니 어떠세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즈 가면 니네 뒤졌슈? 뭐 이거죠 사실. 또 우리는 왕실 편에 서서 지킬 거다. 그렇죠. 기즈 가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왕을 위해 나섰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럼 있습니다. 카트린 왕비 입장에서는 양측에서 자기를 위해 싸워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자기 아들인 왕의 권위가 제대로 행사가 될까요? 이렇게 가톨릭과 신교의 종교 갈등을 명분으로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품게 되면서 프랑스를 통째로 뒤흔든 참혹한 종교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름은 종교 전쟁이지만 그 실상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두고 벌어진 피비린내나는 권력 쟁탈전이자 프랑스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참혹한 내전이었습니다.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마다 혼란과 학살 그리고 살인과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쨌든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왕실에서는 머리 골치만 아프겠네요. 네, 볼모에서 풀려난 까트린은 어떻게든 가톨릭과 신교를 중재해야만 했고요. 아들인 샤를 9세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을까? 어떤 묘안이었을까요? 뭐 갈등이 있을 때 늘 나오는 수법이 있죠. 뭐요? 결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집안끼리의 누구를 희생을 시켜서. 그렇죠. 바로 가톨릭을 대표하는 왕실이 결혼을 통해서 신교와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명운이 걸린 이 중대한 계획에 까트린 왕비가 가톨릭의 얼굴로 내세운 것은 마공주구나. 아름다운 미모로 시인들의 칭송을 받아마지 않던 19살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아, 마고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딸 마고의 결혼 상대로 낙점한 인물은 누구였을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야, 쉽지 않죠. 그렇죠. 아무나 결혼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렇죠. 대단한 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마고의 결혼 상대는 19살의 동갑내기인 앙리드 나바르, 훗날 앙리 4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앙리 4세는 왕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부르봉 가문의 핏줄이면서 전쟁에서 신교를 이끌던 나바라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위치한 작은 왕국입니다. 작네요 생각보다. 조금 급이 다르죠. 네. 이렇게만 봐도. 네. 하지만 기즈 가문에 맞서 전쟁을 벌이던 신교 군대의 핵심 세력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때문에 앙리 4세는 어머니인 잔 달브레 여왕과 함께 신교 측의 상징적인 수장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가톨릭을 상징하는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신교를 대표하는 이 왕자의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데 신교 집안에서 가톨릭 신자를 며느리로 드리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 며느리인 마고가 신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줬어요? 아닙니다. 결혼을 추진했던 까트린 왕비는 이것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고의 개종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이때 결혼식을 불과 한 2달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협상을 위해 파리를 찾은 앙리 4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아니 공교롭게도 기즈가 죽었겠죠. 기즈왕 사인은 병사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협상하는 이 시점에 죽은 게 되게 아니, 어떻게 이상한데요? 우연히 거기서 죽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대잖아요. 아이고 이상한데. 지금 의심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심을 당시 사람들도 했어요. 바로 카트린 왕비가 독이 문든 장갑을 보내서 ዣ달브레를 독살했다라는 소문입니다. 장모가 될 왕비가 아무튼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여러분이 앙리 4세였다면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거는 파혼한다?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복수를 네, 사정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앙리 4세는 고민 끝에 맞다니까요, 교수님. 왜 그래 갑자기. 자, 고민 끝에 예정대로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프랑스 왕의 여동생인 마고 공주와 결혼하면 나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친의 장례를 치른 후에 나바라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적진인 파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와. 이때 앙리 4세의 곁엔 수백 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고 또 꼴리니라고 하는 제독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와, 꼴리니. 가스파르드 꼴리니라는 이 제독은 신교의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톨릭 군대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기즈 가문이 가장 죽이고 싶어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꼴리니 외에도 전쟁을 이끌던 수많은 신교 측의 주요 인사들이 앙리 4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이 상황이 불안하고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대대로 가톨릭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신교도들이 갑자기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결혼식을 빌미로 파리를 점령하러 온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퍼지게 됩니다. 가톨릭과 신교 두 진영 사이의 긴장감이 무섭게 고조되던 1572년 8월 18일 아이고야. 마침내 파리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설에 따르면 예식이 진행되던 중에 마고 공주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고는 왜 서원 선언문에 답을 쉽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고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강제로 결혼하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종교가 다른 신교도를 남편으로 맞아야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겠죠. 마고에게는 있었구나. 연인이 있었는데 이 결혼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마고의 연인은 앙리 드 기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그 기즈 기즈가 가문? 네, 맞습니다. 로미오 줄리엣이네. 교수님 근데 기즈 가문이면 꽤 좋은 가문 아닌가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생긴 데다 지위도 높고 검술 실력도 뛰어나서 사교계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캐톨릭이었고 또 앙리 드 기즈는 공주의 마음을, 즉 마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왕비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고가 연애를 하고 몰래 청혼까지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왕실의 견제 상대 대상이었던 기즈 가문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앙리 4세와의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까트리 왕비에게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상황이었습니다. 곧장 마고를 불러서 사실을 추궁했고 기록에 따르면 매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 짠하다. 자, 그럼 이렇게 비밀 연애가 밝혀지고 나서 기즈 공작은 왕실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립니다. 비겁해. 그럴 수도 있지. 왜? 권력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거네요. 후레비로 죽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위해 종교를 바꾼 남자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아이 그 계속 그 여자만 바라보면서 자, 나중에 혜성 씨는 어떻게 결혼하시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고의 입장에선 연인과 강제로 헤어지고 어머니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종교가 다른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아마 이 영화 장면에서 보이는 성원 선언문에 답하지 않았던 것은 엄마인 카트린 왕비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신랑 신부의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이 결혼식은 끝났잖아요 어쨌든 무사히?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피해 결혼식이라고? 사건은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축제죠. 피로연이 한창이던 8월 22일 파리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
시작됩니다. 신호탄인가? 신교의 군사 지도자였던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총성과 함께 앙리사세를 비롯한 수천 명의 신교도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파리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배우는 누구였을까? 걔 아니야? 기즈 가문이죠. 아니야. 걔는 지금 꼬리 내리려고 이미 네. 결혼까지 했는데. 훌륭한 추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은 꼴리니 제독 암살의 배우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카톨릭 강경파의 수장인 기스공자. 그는 선대 수장이었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꼴리니 제독에게 암살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꼴리니 제독을 두고 이를 갈고 있던 인물입니다. 아, 복수를 하려고 한 거구나. 자, 또 다른 배우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까트린느 왕비였습니다. 결혼을 주선한 왕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인가? 신교도들 말살하려고? 그럼 아닐 텐데. 당시 왕인 샤를 9세가 꼴리니 제독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입장에선 아들이 신교에 회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리고 꼴리니 세력이 커져서 섭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즈이건 아니면 까트린 메디치이건 둘 중에 누가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렸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꼴리니 제독의 부상 소식이 들리자 신교도들은 당장이라도 루브르 궁전으로 달려가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들끓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암살이 있던 바로 그날 밤 루브르 궁전에서 까트린 메디치 그리고 기즈 공작 샤를 9세가 은밀히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왕비와 공작은 신교도의 군대가 왕실을 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꼴리니 공작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을 죽여야 한다. 선수 치겠다는 거네요. 네. 꼴리니 제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샤를 9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에 떠밀려 신교파의 주요 인사들을 살해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마고의 남편인 앙리 4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앙리 4세와 같은 방에 있다? 마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머니인 까트린 왕비는 마고가 앙리 4세와 침실에 들지 않고 미리 대피한다면 이 계획이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고가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같이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시네. 아니,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요? 이거는 아들인 샤를 9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인 마고를 전쟁의 제물로 내놓은 것과 같은 와, 행동이었습니다. 진짜 카트린 무서운 여자네. 딸을 싫어했네. 사실 까트린 메디치의 가장 큰 관심은 왕밖에는 없었던 것 같겠지.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삼아 기즈 공작이 이끄는 카톨릭 군인들이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신교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루브르 궁전을 배경으로 파리 시내의 참상을 그린 모습입니다. 그냥 진짜 길거리에서 저렇게 만행을 저질렀네. 사륙전이 시작되자 기즈 공작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아버지의 원수인 꼴리니 제독의 숙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처절한 복수를 하는데 그림에 보면 2층 창문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뒤에서 사람들이 얘를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저 사람이 꼴린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꼴리니의 시신을 장기를 드러내고 목을 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톨릭의 공적이었던 꼴리니 제독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그림에는 학살을 모의한 까트린 데 메디치 왕비도 그려져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아. 시신 보고 있네.
상복을 입고 있는 카트린 메디치가 쌓여 있는 시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죽었나 안 몇 죽었나? 명 죽었나? 살아있는 신교도의 유력한 인사들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꼴리니? 그 결정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서. 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루 동안 학살이 벌어지고 그쳐야 스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파리 시민들까지 이 광기의 학살에 가담하고 동조하면서 학살극이 계속 연장되게 전국에. 어머, 그 일반 민중들까지? 네. 파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고 이제 학살의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는 물론 배가 갈려 내장이 쏟아진 채 죽은 여성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벌거벗겨진 채 시내에 방치됐고 목이 잘리거나 시내 곳곳에 매달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 결과 당시 파리에서 사망한 사람만 무려 3,000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8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매우 더워가지고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이게 썩기 전에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다시피 생강이 보이잖아요. 그 강 안에 시체를 엄청 던졌는데 너무 던지다 보니까 이게 붉은색으로 바뀐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여기저기 묻다가 파리 시내까지 묻었는데 근데 파리 에펠탑 바로 근처에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막 그렇게 막 로맨틱한 도시 막 딱히 그런 건 딱히 보이지 않고 땅만 파면 시체가 나오는 도시입니다, 파리는. 난리가 났잖아요.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경을 만든 왕실은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놀란 샤를 9세는 학살을 멈춰라 이제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각기 속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며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는 성 바르톨로메오 학살 또는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 중에 하나이자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참혹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죽고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반응도 굉장히 끔찍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이 그레고리 13세였는데 이 학살을 그냥 박수로 축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학살 메달까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너무 이거 좋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신교도를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너무하네. 그리고 이웃 나라 뭐 그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잖아요. 저기도 똑같이 축하해줬고. 진짜 무섭다. 근데 누구보다 제일 무서웠던 사람은 마고 남편 아니에요? 지금 저러고 있으면? 개신교가 그렇죠. 계속. 신교의 뭐 제일 그거라며, 우두머리라며. 그 학살이 벌어지던 날 밤 신교 상징이었던 앙리 4세 역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앙리 4세를 살린 사람이 바로 마고였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라고. 네. 마고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국왕인 오빠와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와. 결혼에 불만을 품었던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녀 입장에선 자신이 미끼가 된 결혼식에서 엄마와 오빠가 남편의 하객 수천 명을 이제 살해한 셈인데 이 모든 상황이 진저리 칠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 없는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남편만은 살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고의 애원을 들은 카트린 왕비는 앙리 4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규현 씨?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돼요.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오, 역시. 자, 왕비가 내건 조건은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앙리 4세는 이걸 듣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굴욕적인 조건이지만 그는 살기 위해서 개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Je désire retourner au troupeau de la vraie bergerie, qui est l'Église catholique apostolique et romaine. J'abjure toute erreur et hérésie luthérienne et calviniste. 그리고 결국 루브르 궁전에 갇힌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결혼식을 전후로 어머니 돌아가셨고 꼴리니 제독 잃고 믿고 의지하던 측근들과 수많은 신교도까지 이른 앙리 4세의 신교 세력은 크게 약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고를 희생양으로 삼은 프랑스 왕실은 피해 결혼식 이후 원하는 대로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네. 왕실에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피를 봤으니까. 예, 국왕인 샤를 9세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각혈을 시작합니다. 아니 뭐 이런 사태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응? 네, 이 그림은 병약한 모습의 샤를 9세가 왕비인 어머니죠. 카트린 어머니를 보고 경악 내지는 기겁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랬을까요? 샤를 9세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파리에서 생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루브르 궁전의 창문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떠밀려서 신교도 학살을 명령한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이후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던 샤를 9세는 병이 들어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25살의 나이로 결국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카트린 왕비의 아들이자 발로아 왕가의 대를 이을 왕자 샤를 9세가 죽고 단 2명만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샤를 9세가 사망하고 난 후 다음 왕위 계승자는 앙리 3세입니다. 그는 23살의 나이로 프랑스 왕위에 오릅니다. 그 역시 카트린 왕비의 섭정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프랑스를 다스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2세부터 샤를 9세 그리고 앙리 3세까지 어리고 힘없는 왕들이 잇따라 왕위에 오르면서 왕권의 기틀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 궁전에 갇혀있던 앙리 4세에겐 이제 프랑스 왕실이 위태로운 지금이 왕실에서 도망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왕실에서 자신의 편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때 앙리 4세에게 힘을 보탠 건 바로 아내인 마고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인 앙리 3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고가 남편과 손을 잡고 일종의 정치적인 파트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마고와 앙리 4세가 주목한 인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알랑송 아들. 네. 막내 아들? 왕들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서 당시 왕인 앙리 3세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막내인 알랑송 왕자가 프랑스의 왕위를 이을 공식적인 다음 왕위 계승 후보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마고 앙리 4세는 알랑송을 대외적으로 내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불만을 가진 귀족 세력들과 손을 잡았는데 이 세력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뭐였을까요? 너무 쉬워요, 사실. 앙리들. 알랑가몰라? 알랑가몰라? 불만 품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불평당으로는 말꽁덩. 아니 말고도 네. 맞아요. 이제 알랑송 공작을 전면에 내세운 불평당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왕정을 개혁해야 한다 또는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왕실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결국 마고와 앙리 4세는 불평당과 함께 알랑송 왕자를 왕위에 올리기 위한 작전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카트린 왕비가 반기를 드는 마고 부부를 가만히 뒀어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카트린 왕비는 마고 부부의 이 세력을 무너뜨릴 꾀를 또 묘안을 내놓게 됩니다. 불평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에게 샤를 9세를 저주로 시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겁니다. 바로 카트린 왕비가 점찍은 인물은 알랑송 공작의 신복이었던 람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녀는 람몰이라는 귀족이 바늘이 꽂혀 있는 밀랍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결국 람몰은 처형됐고 알랑송과 마고의 세력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마고가 다시 한번 치명적인 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람몰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아, 남편을 두고 람몰의 머리를 방부 처리해서 소중하게 보관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와. 찐사랑이네, 찐사랑. 소문인데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소문입니다. 이외에도 이 시기 마고에게는 온갖 자극적인 말들, 소문들이 따라 붙습니다. 피해 결혼식을 계기로 마고가 프랑스 왕가를 상징하는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신교와 가톨릭 모두 마고에게 흠집을 내서 발로아 왕가의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고에 대한 온갖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소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마고는 사방이 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했을까요? 마고는 왕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남동생인 알랑송 왕자를 루브르 궁전에서 탈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575년 9월 알랑송은 파리를 떠나는 데 성공하고 무사히 신교 진영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던 아들 알랑송이 탈출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요한 인지를 놓칠 수 없었던 카트린 왕비는 앙리 4세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가톨릭 세력의 득세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앙리는 어렵게 파리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행지, 앙리 4세가 탈출을 향했던 신교 세력의 중심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한 후에 다시 자신의 종교인 신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전쟁을 치르던 신교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숙적에게 대항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숙적이 가는구나. 누구인지 볼까요? 네, 바로 가톨릭 강경파를 이끌던 앙리 드 기스입니다. 마고의 연인 아니에요? 그렇죠. 앙리 4세의 기주공작은 아내인 마고의 옛 연인이자 대학살 당시에 신교의 군사 지도자인 콜리니 제독을 죽인 암살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주공작이 당시 가톨릭 세력을 이끌면서 프랑스 종교 전쟁을 지휘하던 강력한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앙리 4세로서는 이제 반드시 맞부딪혀야 할 숙적이었던 것이죠. 전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앙리 4세는 먼저 파리를 탈출한 마고의 동생 알랑송 왕자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신교 간의 군대가 서로 맞붙게 되는데 이 시기 프랑스 상황이 어땠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는 소소한 전투들이 크게 표시된 곳들이 대형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와, 거의 프랑스 전국에서 일어났네요. 이렇게 지루하게 내전이 계속되는 사이 앙리 4세는 가톨릭의 중심지인 파리 인근 지역까지 진출해서 승리를 거두며 왕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카트린 왕비가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직접 신교의 중심지인 네락을 찾습니다. 이렇게 잠시 전쟁이 멈추자 파리에 있던 마고는 네락으로 가서 2년 만에 남편과 재회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깨트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네락에서 파리로 갔는데 근데 파리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고의 오빠도 루브르 궁전에서 쫓아내고
앙리 4세는 아예 그냥 나는 이제 네 남편을 안 하겠다. 널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불행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추가돼요. 마고의 남동생인 알랑송 공작이 29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고가 되게 예뻐했잖아요. 이제 어머니인 카트린 디 메디치, 그 다음에 현재 왕인 앙리 3세, 그리고 마고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내인 알랑송의 죽음은 프랑스 종교전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왕자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펼쳐져요. 뭐였을까요? 당시 왕인 앙리 3세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앙리 3세가 사망을 하면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야 되냐 하면 그렇죠. 알론소. 알랑송이 이어야 되는데 알랑송이 먼저 죽었잖아요. 와, 큰일 났네. 그럼 누가 이어야 되지? 마고. 그런데 프랑스는 왕위 계승법상 여성은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마고의 남편이 앙리 4세가 왕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혈통. 새롭게 떠오른 왕위 계승자는 바로 앙리 4세였습니다. 그는 왕위 혈통과 가장 가까운 부르봉 가문의 적통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는 뭐 안 좋았지만 엄연히 공주의 남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면 이 숙적인 기즈공작 굉장히 난감해지겠는데요. 그렇죠. 기즈공작은 숙적인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프랑스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인 앙리 3세 역시도 가톨릭 국가인데 공식적으로 여기에 앙리 4세의 종교가 뭐였죠? 신교였죠. 신교도가 왕이 된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어림도. 신교와 가톨릭 간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프랑스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또 다른 왕좌의 게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 왕실의 앙리 3세, 가톨릭 강경파를 이끄는 앙리 드 기즈, 그리고 신교파의 우두머리인 앙리 4세. 공통점이 하나 보이죠?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목보대 했어요. 앙리. 예, 이름이 다 똑같이 앙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수, 세철수인데 삼철수. 자, 프랑스에서는 이를 그래서 세 앙리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점은 이제 프랑스 왕실과 기즈 공작은 큰 틀에서 이렇게 둘은 가톨릭 세력이지만 앙리 3세는 왕실을, 기즈 공작은 강경파를 내세워서 엄연히 각자의 권력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세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또 있어요. 뭘까요? 그림에서 마고랑 관련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마고의 다 와이프. 오빠. 오빠. 마고의 연인, 전애인, 마고의 남편. 현 남편입니다. 와. 자, 혜성 씨, 마고라면 네. 이 세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들었겠어요? 어떡해. 전 애인, 현 남편, 오빠? 여기서 혜성 씨의 정신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누구 편이에요? 그래도 일단 가족이니까 앙리 선생 가족이에요, 뭐예요? 오빠. 오빠? 에이. 자, 마고가 선택한 건 자신의 옛 연인인 앙리드 기즈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전 남친한테 간 거 아니야? 그것도 희한한 노선이네. 어떡해. 아니 그럼 왜 앙리 4세 보러 그 밑에까지 내락까지 간 거예요? 오빠인 앙리 3세와 남편 앙리 4세가 모두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꾼 그녀는 프랑스 남부의 아정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곳에 세력의 본거지를 구축하고 신교를 약탈하라고 명령하면서 신교파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고가 이렇게 기즈 공작의 편을 들자 분노한 사람은 바로 오빠인 앙리 3세였습니다. 그래서 앙리 3세는 마고를 포위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데 도망치던 마고는 결국 프랑스 윗송으로 도피했지만 1586년에 결국 붙잡혀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앙리 3세는 마고가 더 이상의 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윗송의 궁전에 아예 유폐시켜 버렸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고는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잖아요. 네. 전쟁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자, 세 앙리 중에 카톨릭 강경파를 이끄는 기스 공작이 가장 먼저 우위에 섭니다. 기스 공작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규모 카톨릭 동맹을 만드는데 여기에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북동부의 영주들이 대거 합세했고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도 동맹을 체결합니다. 필리핀 이세? 국내의 신교파를 무찌르기 위해서 가톨릭 국가인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기스 공작은 이렇게 강력해진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편을 들라며 이제 국왕인 앙리 3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잡아야지 뭐. 세력이 약한 앙리 3세는 등 떠밀리듯이 기스 공작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로써 이제 프랑스 왕실의 군대도 기스 공작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결정적으로 앙리 3세는 특히 신교의 존재를 인정해온 조약들을 모조리 파기하게 되는데요. 오. 프랑스 내에서 신교를 금지한다. 신교 성직자를 모두 추방한다. 6달 안에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신교도들은 프랑스에서 모조리 추방한다. 신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스는 교황의 지원을 얻는데도 성공합니다. 당시 교황인 식스투스 5세는 그래서 앙리 4세를 타락한 이단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프랑스 왕위 계승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왕좌의 게임에서 앙리 4세는 가장 열세였습니다. 그는 기스 공작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결집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신교도 귀족들에게도 또 힘을 빌리게 됩니다. 결국 1587년 10월에 앙리 4세와 신교파 군대가 꼬트라라는 지역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7,000명 규모의 카톨릭 군대가 전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앙리 4세 군대가 열세였기 때문에 계속 피해왔지만 이제는 정면 승부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재빠르게 전투 대형을 펼치죠. 앙리 4세는 비교적 탁 트인 초원을 이제 승부처로 삼은 후에 언덕 위에 군대를 동원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가톨릭 군대 지휘관들은 이제 무장한 중장갑 기사들을 내세워서 돌파하겠다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군대 기병대가 신교의 군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교 군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함정이다. 가톨릭 군대 기병대가 신교의 군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돌진하는 적 앞에서 성경 구절 시편의 구절을 담고 있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와. 당시 신교도들에게 이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싸우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돌진하던 가톨릭 귀병대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파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갑자기 말을 타고 달리던 가톨릭 기사들이 말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창을 던졌나? 자, 원인은 바로 화승총입니다. 앙리 4세가 화승총 정예부대를 보이지 않게 배치해 두었다가 일제히 집중 사격을 했던 것입니다. 오. 이렇게 가톨릭 군대 전열이 무너진 틈 사이로 앙리 4세 기병대가 진입하면서 가톨릭 군대를 박파하게 됩니다. 왼쪽이 이제 신교파 앙리 드 나바르의 군대고 오른쪽이 이제 가톨릭 군대입니다. 결국 이 전투의 결과는 앙리 4세의 대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신교 군대는 패배한 가톨릭 군대를 닥치는 대로 학살했고 이때 3,000여 명의 병사와 400명 이상의 가톨릭 부대의 기사와 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반면 신교 측의 손실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바로 앙리 4세의 신교 군대가 처음으로 전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앙리 4세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렇죠. 프랑스 왕실 앙리 3세랑 또 그 기스 공작이랑 네. 손잡으면 좀 유리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앙리 3세와 앙리 드 기즈는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명분뿐이었고 실상은 권력 쟁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력한 가톨릭 연맹을 이끄던 기즈 공작은 파리 시민들의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리 시민들은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고 만약에 신교도인 앙리 4세가 프랑스 왕이 될 경우 그럼 나도 종교를 가톨릭에서 신교로 개종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톨릭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주도하는 기스 공작을 국왕인 앙리 3세보다 더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앙리 3세는 기스 공작에게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스 공작이 파리에 입성하려고 하자 앙리 3세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파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추방을 시켜요. 에이. 네, 정답입니다. 파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너무 치사해 보이는데? 너무 적대적이라는 걸 너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기스 공작이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보란 듯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과시하듯 소규모의 부하만을 데리고 파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 시민들은 기스 공작을 보고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들은 앙리 3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해 당장 반역죄로 처단해라. 맞습니다. 결국 이들을 모조리 잡아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조치가 내려지자 파리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발하죠. 그렇죠. 반발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앙리 3세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에 저항해서 파리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인들을 향해서 무기를 겨누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스 공작이 바리케이트 위에서 시민들을 선동하는 장면입니다.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당장이라도 루브르 궁으로 쳐들어가 앙리 3세를 끌어낼 기세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앙리 3세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궁전을 버리고 비굴하지만 파리를 탈출하게 됩니다. 도망갔구나. 지금 그러면은 앙리 3세는 파리에 없고 네. 기즈 공작이 지금 그럼 왕실을 장악한 거예요? 기즈 공작이 파리에 남아서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반년 이상이 지속되는데 그해 12월에 잠잠하던 앙리 3세가 갑자기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자신이 있는 블루아 성으로 기스 공작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지원 씨는 만약에 본인이 기스 공작이라면 이렇게 왕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왕이 도망갔는데 왕이 불러요 저를? 네. 네가 와라 왕실로. 자, 기스 공작의 수하들은 앙리 3세가 이거 함정을 판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스 공작에게 가지 말라라고 충원을 하지만 기스 공작은 앙리 3세가 그럴 위인이 아니다. 워낙 나약한 성격이고 유약해서 자기를 해칠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네. 그래서 의심 없이 기스 공작은 왕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불길해. 왜 불렀겠어? 기스 공작이 성에 도착하자 왕은 기스 공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기스 뒤에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 몇 명이 따라 붙는데 낌새가 이상해서 기스가 뒤를 돌아보자 보는 순간 왕실 친위대 중 한 명이 기스에게 단검을 꽂습니다. 저항을 하자 나머지 친위대원들이 기스의 팔을 잡고 또 다른 검이 기스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앙리 3세가 이때 방 밖으로 나와서 기스 공작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 기스 공작이 칼을 맞고 쓰러져 있고 그것을 앙리 3세가 내려다보는 그림입니다.
아이고 함정인 걸 왜 몰랐어. 허무하다. 순순히 거기 들어간 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순진한 것도 아니고. 혹시 이걸 메디치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캐트린 더 메디시스는 이 상황을 듣고 굉장히 좀 슬퍼했어요. 기즈 공작은 어쨌거나 이게 카톨릭이었고 아들의 돌발 상황 때문에 다 망쳐놨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기즈 공작이 죽자 그의 남동생이 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톨릭 연맹 세력을 이끌게 되는데 그는 형의 원수인 앙리 3세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앙리 3세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던 바로 그때 발로아 왕과의 최후를 알리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기즈 공작의 죽음에 분노한 한 가톨릭 수도사가 앙리 3세를 찾아가서 잠깐만, 그러면은 그를 단검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검에 맞은 앙리 3세는 사망하게 됩니다. 왼쪽에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앙리 앙리 3세의 삼세? 모습입니다. 아니 그럼 앙리 3세랑 앙리드 기즈 공작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임 당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로써 프랑스 발로아 왕가의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후계자는 앙리 4세잖아요. 그렇죠. 왕위 계승법에 따라 새롭게 왕이 되는 인물 앙리 4세가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히드 나바르. 그래서 프랑스 왕위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왕으로 군림해서 프랑스를 통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요. 시민들이 엄청 싫어할 텐데. 그렇죠. 여전히 앙리 4세를 반대하던 기스 가문이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리는 프랑스의 왕이라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얻어야만 할 도시였습니다. 즉 파리를 차지해야만 앙리 4세는 진정한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앙리 4세가 파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파리 시민들이 앙리 4세와의 싸움도 불사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쪽엔 총, 한쪽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장하고 거리를 행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격렬한 반응을 보인 건 그건 바로 신교. 그가 신교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앙리 4세는 왕이지만 파리로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1590년 5월 앙리 4세는 파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진군합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는 현재와는 달라서 단단한 외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벽을. 게다가 파리의 수비군은 약 3만 명 이상으로 앙리 4세의 군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리 4세 입장에서는 파리를 점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를 아예 통째로 봉쇄해버립니다. 파리로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인근에 풍차를 불태워서 빵을 만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파리 시민들은 버틸 자신이 그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축된 식량이 넉넉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쇄가 무려 5개월 이상을 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끼야 사람들은 여기로 달려가서 빵을 만들 재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의 뼈를 꺼내고 그걸 갈아서 빵으로 구웠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포이전으로 어쨌든 파리 인구 20만 명 중에서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사망. 기아로 4분의 1이 그것도 기아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합니다. 성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스페인에서 가톨릭 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앙리 4세도 파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으로 앙리 4세는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프랑스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톨릭으로 다시 한번 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요, 진짜. 줏대가 없는데? 앙리 4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전체 6번 개종. 그러니까 처음에 가톨릭으로 태어났을 테니까. 그렇죠. 이때 앙리 4세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원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미사 한 번쯤이야. 6번쯤이야. 7번도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하자 이제 파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래, 그럼 들어와. 그렇죠.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어. 배도 고프고. 예. 이렇게 앙리 4세는 국민들에게 프랑스의 왕으로 인정받고 무사히 대관식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백 년을 이어온 프랑스의 발로아 왕가가 몰락하고 앙리 4세로 시작되는 부르봉 왕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역사를 만든 부르봉 왕가의 시작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봉 왕가가 그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된 앙리 4세는 이제 종교 전쟁을 완전히 종지부를 짓기로 합니다. 앙리 4세 해법은 프랑스에서 바로 종교적 차별을 없애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낭뜨 칙령입니다. 낭뜨 칙령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서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프랑스에서 신교의 예배를 허가하고 신교도의 보호를 위해서 병력을 배치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신교도에게 요새 건설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가톨릭과 신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칙령이 반포되면서 36년간의 종교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앙리 4세가 이 전쟁을 돌아보며 남긴 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프랑스인이며 같은 조국의 동포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격분시키는 냉혹하고 잔인한 감정을 버리고 이성과 온정으로 화해해야 한다. 앙리 4세는 같은 프랑스 국민들이 다시는 내전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왕이란 국민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존재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고의 남편인 앙리 4세가 왕이 됐으니까 마고도 이제 왕비가 당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마고의 이제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윗송에 유폐되었던 마고는 앙리 4세와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파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딱하다. 이후에 마고는 수백 년간 이어온 발로아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새롭게 들어선 앙리 4세의 부르봉 왕가를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앙리 4세는 한때 신교도였던 데다가 부르봉 왕가의 첫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사실 그 왕권이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따라서 지난 발로아 왕조의 공주인 마고가 지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앙리 4세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고의 지지 속에서 앙리 4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프랑스를 복구하며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평화와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1610년에 앙리 4세에게 불만을 품은 한 가톨릭 광신도가 왕을 습격해서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죽어요, 왕들이? 4세도 그럼 3명의 앙리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한 거네요. 다 비극적으로 죽죠. 마고만 살아남았어. 자, 프랑스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던 이 종교 전쟁은 사실 종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그 안에 온갖 정치적 계산과 야심이 깔려 있는 거대한
내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참혹한 전쟁을 치른 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하나의 가치관이 굳게 자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 똘레랑스입니다. 서로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관용은 프랑스를 자유의 나라로 만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희생이 너무나 컸지만 이것이 우리가 비극과 아픔으로 점철된 프랑스의 종교전쟁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마법 또는 주술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을 마녀 혹은 마법사라고 불렀고요. 과거의 마녀는 약초사, 그렇죠? 그다음에 맞아. 또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치유사, 약사, 산파 또는 무속인의 기능을 겸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약초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험 많은 치유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는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그런 산파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독일에도 약간 관련된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 이탈리아 그 프리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기록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마녀라는 개념을 아예 그때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힘을 써주고 보호하는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죠. 아,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1318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마녀 사냥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네. 1317년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던 당시 교황 요한 22세가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할 뻔합니다. 다행히 암살은 미수로 그쳤지만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 교회는 경악을 하게 됩니다. 범인은 교회의 고위 사제인 주교였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그럼 일어났네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주교가 교황을 죽이려고 한 방법이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주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의 파장은 실로 엄청나서 이제 마녀를 이단자로 단정할 논리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단자와 마녀를 혼동해가며 마녀 사냥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프랑스 남부에서 1320년부터 1350년 사이에 약 600여 명의 마녀가 기소되고 이 중에 400명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마녀 사냥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14세기에 잇따라 벌어진 악재들로 인해서 마녀 사냥의 광기는 더 크게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시기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4세기요? 굉장히 추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14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벌어진 심각한 기후 변화입니다. 이 당시 유럽을 비롯해서 지구의 기온이 평균 2도씩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악마 아니에요? 예, 하늘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죠. 네. 그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검은 비인가요? 이 모습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중세 시인인 단테가 쓴 신곡 그리고 지옥편에서 묘사한 제3지옥의 모습입니다. 단테는 이 3지옥을 하염없이 춥고 그리고 저주받은 비와 우박 그리고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가운데 악마가 인간의 영혼을 조각조각 찢어 발기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14세기 초에 기후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소빙하기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단테가 묘사한 지옥과도 같은 모습,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농사는 심각한 흉작을 맞게 됩니다.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때로는 아예 상한 음식을 먹고 죽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혼란한 유럽에 또 하나의 커다란 악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패스트. 14세기 중엽 전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이었습니다. 파리와 런던에서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그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소빙하기로 인해서 대기근이 길어지면서 굶주림으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졌겠죠. 그러다 보니 전염병의 피해도 더 커진 겁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벌어진 이 100년 전쟁이 이어지면서 유럽인의 삶은 더욱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와, 진짜 초토화됐겠다. 인구학자들에 따르면 이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전쟁 셋을 가르쳐서 과잉 인구의 3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이제 세상에 그렇다면 무엇이 찾아올 것인가? 종말이 곧 찾아올 것이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 같으세요?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네요. 네, 14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하늘에서 악마가 죽음의 화살을 쏘고 가운데에서는 또 죽음의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네.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게 누구 탓이다? 악마 탓이다. 악마의 탓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닥쳐서 악마가 전 세계에 날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악마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벌벌 떨게 됩니다. 그 당시에 되게 진짜로 이 모든 거를 악마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잘 믿었죠. 안 되시죠. 네.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죽음에 절망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원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와 결탁해서 세상을 어지럽힌 죄인들을 찾아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악마와 결탁한 사람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마녀? 마녀. 예, 바로 마녀입니다. 이때 마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더욱 확고히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484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가 마녀를 새로운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령, 즉 교황의 명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예 인정해버렸구나. 이 교령은 이전까지 착한 마녀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의 인식마저도 완전히 뒤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들 귀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남녀할 것 없이 자신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악마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에 따라 이 지역의 해당 종교 재판관이 해당 범죄에 대한 교정, 투옥 및 처벌의 진행을 허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교황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녀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 이 교령에서는 악마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마술을 쓰는 사람들을 마녀, 마법사라고 아예 정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악마의 하수인을 이단 재판관들이 잡아서 처벌하라고 요구했던 거고요. 왕이나 영주가 종교 재판관들을 도와서 마녀, 마법사를 처벌하는 일에 협력하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교령은 마녀 사냥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허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황의 명령에 힘입어서 마녀 사냥의 교과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이 등장합니다. 마녀 사냥의 교과서요? 네,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책의 정식 이름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라틴어로 사악한 여성에게 가하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즉 마녀 잡는 망치라는 의미죠. 저것도 왠지 안 읽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필독서.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마녀를 악으로 규정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마녀의 망치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악마와 마녀란 어떤 존재인가, 마녀가 어떻게 악마와 계약을 맺고 사악한 힘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마녀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 이 마녀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신문해야 하는지, You have all been found guilty of witchcraft and consorting with the devil. 즉 재판과 처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녀 사냥의 교과서인 셈입니다. 마녀 사냥의 교과서도 있었어? 이 책을 쓴 사람은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소속의 2명의 종교 재판관입니다.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가장 재판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교황 쪽이래. 하인리히 크라머, 그다음에 야콥 스프랭어라고 하는 두 수도사이자 종교 재판관입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마녀를 단죄할 신학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저 쓴 저자가 악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마녀는 어떻게 진짜요. 악마랑 무슨 네. 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 유럽에 인쇄소가 생겨났고 인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책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게 마녀의 망치를 위한 인쇄소였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의 덕을 가장 먼저 본 책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입니다. 맞아 떨어졌네. 네. 그렇죠. 저 당시에 마녀의 망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제 뭐 성직자, 그 다음에 뭐 신학자, 법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하나의 필독이었죠. 필수적으로 이제 읽고 대중적으로도 이제 결국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 책 때문에. 최악의 책인데요. 네, 정말로. 아니, 도대체 이 책 안에 마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길래 그래요?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마녀가 설마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많았고, 악마가 직접 세상에 해악을 끼치면 되지 왜 굳이 마녀라는 하수인을 두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악마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 뭐가 필요하다?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리고 잘. 메신저 그 같이. 매개체가 바로 마녀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 네, 이런 새로운 논리를 바탕으로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 이미지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주변에 막 해골들이 있잖아요. 뼈 조각들.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사람 손이 보이고 뼈 조각 보이고. 그리고 그 특유의 무서운 표정이 있어. 음산한 표정. 자, 마녀의 망치에서는 마녀가 갓난아기를 죽여서 그 시신을 재료로 하늘을 나는 연고를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에 보면 마녀가 뭔가 부글부글 끓는 냄비 앞에서 이상한 재료들을 막 넣고 이렇게 휘휘 젓는 그런 모습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마녀하면 떠오르는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능력도 바로 이때부터 굳어지고 확산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러네. 해리포터도. 빗자루 타고 퀴디치 경기를 하던 해리포터한테 조상님이 있다면 바로 이분들이 그 조상님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당시에는 빗자루만 타고 날아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온갖 탈 것들이 다 등장하는데 건초를 긁어 모으는 쇠스랑 있죠? 그리고 난로의 장작을 뒤집는 부젓가락. 그런 걸 타고 다녔다고요? 여기에 염소,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까지도 타고 다닌다고 아니, 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본 사람이 했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하지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요.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마녀들은 이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집회를 열고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마녀들의 집회를 사바스라고 부릅니다. 사바스. 마녀의 망치라는 이 책에는 마녀라면 반드시 악마들과의 연회에 참석해야 하고 이 연회에서 정말 온갖 악행이 다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박과 폭풍, 악천후를 부른다. 마법을 걸어 인간과 가축을 살해할 수 있다. 사람과 가축에게 불임을 일으킨다. 슬쩍 만지거나 쳐다보는 것으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정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쁜 거 다 전해주네요. 네. 싹 다. 자연재해라든가 뭐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마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녀의 망치에 따르면 마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끔찍한 살인자이자 악마의 하수인이라는 범죄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들을수록 좀 황당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세월 이단을 추적하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즉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 민간 신앙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마녀의 행위라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마녀에 대한 온갖 구전, 설화까지 집대성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는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의 교령, 그다음에 당대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쾰른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들의 승인서, 교수님들의 서명이요? 그렇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서명까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된 책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약 2년 뒤에 이 책에 오류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하지만 이 재미난 책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통받고 절망하던 사람들은 마녀를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온 사회가 그래서 마녀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퍼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전역은 이제 마녀 사냥의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아 끔찍하다 왠지. 아니 뭐 경찰이 잡아요? 아니면 뭐 누가 마녀를 잡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종교 재판소에 소속된 종교 재판관들이 마녀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직접 임명한 종교 재판관들은 원래 이단을 잡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에 마녀까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권력이 엄청 세졌겠다. 자, 그런데 과연 종교 재판소만 마녀를 재판했을까요? 교회가 마녀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대영주나 국왕이 관장하는 세속의 재판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녀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Accuse this woman of the craft of witchery. Behold the eyes of the demon. 교수님 그러면 네. 재판을 하려면 고발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제대로 된 법 체계가 갖춰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재판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의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마녀를 잡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마녀를 몰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 그 재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고 그냥 반항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마녀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애기도 있었고 뭐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잠을 너무 깊게 자는 이유로도 고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잠을 깊게 자면 악마를 만난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잠을 깊게 자는 거를 고발할 정도면 죄죠. 거의 뭐 부부네요.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거의 가족끼리 뭔가 거의 고발을 하네. 사실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 즉 사회적인 보호망이 약한 약자들이었는데 악명 높았던 그 마녀 재판의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되나요? 무서운데요. 우선 마녀로 고발이 되면 종교재판소와 세속재판소에서 마녀 혐의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저항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해야죠. 감이 죽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수단,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통제했는데 그게 뭘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얼굴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좀 말도 아니고. 입 쪽에 가시처럼 돌기가 돋아 있어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정식 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악마를 믿느냐? 자, 악마를 믿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현명할까요? 그러게요.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를 믿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으니 너는 범죄자다라는 거고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너는 그럼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섬기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어떻게 마녀를 밝혀내나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은 먼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미느냐? 바로 악마가 몸에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혹시 작은 점 또는 벌레에 물린 상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모두 악마의 표식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즉 악마가 마녀에게 남긴 표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로 찔러보고 있습니다. 이 악마가 남긴 표식의 특징은 찔러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관들은 이 표식을 찾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5cm 정도를 깊숙이 찔러봅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악마의 표식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요. 하지만 이 외에도 마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이 당시는 악마를 숭배하는 건 영혼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을 해야만 범죄로 인정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당시 재판관이 마녀 재판에서 실제로 했던 질문을 한번 규현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왜 마귀에 빠졌는가? 얼마나 자주 하늘을 날았는가? 어떻게 마귀와 성교를 하였는가? 어느 장소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는가? 이 집회를 이끈 자는 누구이며 몇 명이 참석했는가?
너무 황당한 질문.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서 이런 질문을 받는 이 혐의자들은 다들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녀 사냥에 혈안이 된 재판관들은 반드시 자백을 들어야만 했고 원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문? 바로 고문입니다. 아, 쓰레기다 진짜. 이렇게 마녀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자백을 받기까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끔찍하지만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다. 이거 너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서기가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진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뒤에 지금 누워 있는 또 혐의자가 보이시죠? 사람이 물고문 같아요. 저 입에다가 뭔가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물고문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 고문법은 트라파도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위에 도르래가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겠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무거운 돌이나 추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제 밧줄을 풀어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밧줄을 잡아챕니다. 네, 어깨가 빠지죠. 뼈가 부러지거나 어깨가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은 물론이고 이 스트라파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불구가 돼요.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잡혀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신문실의 이 처참한 광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데가 지옥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서 부드러운 천이랑 같이 이렇게 삼키게 하고 한꺼번에 확 이렇게 땡기는 그런 고문도 있었어요. 끔찍해. 그래서 고문은 뭐 상상 초월했죠. 저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가시 박힌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게 하는 거. 한 다음에 아래서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경우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그 고문이 이미 죽지 않아요? 안 죽어?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 저라도 자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고문이 이어져도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마녀라고 순수히 자백하지는 않아요. 또 자백을 끝내 안 하는 이유는 마녀 재판에서 마녀로 심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문을 버텨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마녀 집회에 갔다. 악마와 성관계를 했다.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 마녀에 대한 온갖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여서 자신의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마녀 재판을 담당한 게 그냥 어줍지 않은 곳이 아니라 진짜 교회랑 영주들이랑 왕인데 본인들의 그런 시민들이랑 교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냐고요? 네. 이 시대에는 마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녀 재판으로 악명이 높았던 한 판사가 남긴 말인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직접 보고 듣고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냈다. 만들어진 진실이죠. 못된 인간 진짜. 재판관들은 마녀를 고문하고 자백을 받음으로써 나는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화시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녀로 판명된 죄인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산채로 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다 몰려 있네요. 보면 기둥들이 막 서 네. 있죠. 네. 이렇게 마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 마녀 재판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나타납니다. 바로 지역의 영주와 관리들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마녀 사냥을 지지한 걸까요? 부려먹고 먹고 돈 안 주려고. 제거하기 위해서 네. 뭐 사리사욕 때문에 아닐까요? 사리사욕 때문에 종교재판소는 사실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사람을 처형하려면 그 지역의 해당 영주나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지역의 영주와 관리들에게 이용되게 된 겁니다. 영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신의 영지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지의 주민들이 누구를 욕을 할까요? 영주. 그렇죠. 그 마을을 다스리는 영주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면 자신에게 향하는 시민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화살을 그들에게 돌린 거네요. 그렇죠. 때로는 국왕도 나서서 마녀 재판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마녀 재판에서 사형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됐기 때문인데 사실 이 시기는 살아서 죽기 전까지 왕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못 보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텔레비 틀면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하고 하지만 이 시기는 그런 미디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지배자의 존재를 나라 구석구석에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로 이 마녀 재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와 재판관 그리고 왕과 이제 지방 영주에 이르기까지 마녀 사냥을 이용하다 보니 마녀 사냥의 광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벌이 더 남아 있어요. 종교인들 또 재판관들은 화형을 하는 데 사용된 비용을 마녀로 몰려서 죽은 사람에게 받아냅니다. 자, 뭘 청구했느냐?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의 인건비, 하급관리 처형관의 인건비, 체포, 신문, 고문하는 데 드는 비용, 수수료, 거기에다가 사람들 먹는 밥값, 그다음에 밧줄을 사용했던 밧줄, 화형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하죠? 네. 장작은 공짜인가요? 장작도 돈입니다. 심지어는 처형이 끝나고 나서 관계자들이 여는 뒤풀이 연회 비용까지 다 빼. 와. 모든 경비를 이렇게 마녀로 지목된 본인이 지불을 해야 했는데 돈이 많은 경우, 돈이 남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은 재산은 먹는 거죠. 그렇죠. 나눠야죠. 재판을 주관한 성직자나 재판관이 나눠 가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녀를 밀고 한 사람에게 그 재산의 일부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비즈니스인데요? 그렇죠. 네, 마녀 사냥은 어느덧 벌이가 쏠쏠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립니다. 마이 갓. 그때 이제 라틴어로 약간 그런 뭐 속담 그런 약간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그놈 그러니까 큰 에몰루멘톰 이제 어떤 돈벌이가 네. 에스트 유스티치아 그러니까 그런 재판이라는 거는
수술한 돈 버리다 약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니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뭐 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희생자가 어떤 채권이 있다면 그 채무자를 불러서 이제 또 돈을 회수하는 경우까지도 일어났죠. 실제로 마녀 사냥을 아예 겨냥해서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나는 마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마녀 감식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영화에서 마녀 사냥꾼의 어떻게 모티브가 된 사람들인데 이 마녀 감식인들은 이 마을 저나 마을 돌아다니면서 많게는 한꺼번에 수십 명씩 또는 수백 명씩 무더기로 고소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기꾼인 거죠. 17세기 프랑스 베아른 지방에서는 ዣ앙ዣ크 바케라는 마녀 감식인이 또 유명했는데 마녀 사냥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한 3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6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녀를 잡을 때마다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만큼 마녀 사냥이 당연시되고 있었고 광기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녀 사냥의 광기가 극적으로 분출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마녀 사냥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꼽힐 만큼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던 곳입니다. 과연 어딘지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네. 어디지? 트리오 지역에서 1580년대부터 약 10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마녀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교회와 연관이 깊었던 이 트리어에서 대체 왜 이런 참혹한 마녀 사냥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지? 당시 이곳에서 대규모의 마녀 사냥을 벌인 건 전 유럽을 휩쓸었던 당시의 거대한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사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건 1517년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즈음에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바티칸에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위해서 막대한 건축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특정한 문서 하나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근데 면죄부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죄를 면해주는 거는 아니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면벌부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팔게 돼요. 과장 광고를 해가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교회와 교황을 크게 비판을 합니다. 잘했네.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면서 면벌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렇죠.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당시 이러한 주장은 정말로 폭탄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0년 동안 서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는 기독교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한 세계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루터와 칼뱅 이후에.
급기야 이제 루터와 칼뱅을 따르는 이들은 기존의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개신교 세력이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의 교리는 이제 독일 남부지방, 동부지방, 그 다음에 저 위에 북유럽 지방으로 칼뱅파의 교리 저쪽 스코틀랜드 지방, 프랑스 남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지방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이건 유럽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져서 결국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되는데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유럽 곳곳에서는 두 종교 간의 전쟁이 거의 100년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참. 교수님 그러면 이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네. 종교 전쟁이 마녀 사냥과 또 영향이 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 마녀를 가장 맹렬하게 박해한 시기는 바로 이 구교와 신교, 가톨릭교파와 개신교파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선 가톨릭의 경우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던 영역을 잃었잖아요. 일부가 뛰쳐서 독립해서 나간 거죠. 네. 더 독립해서 나가면 안 되겠죠. 저 큰일 나죠. 남아있는 땅을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빼앗긴 땅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에 집안 단속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 있죠. 내부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세계 안에 있는 과거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갖가지 민간 신앙, 특히 악마와 관련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아예 발본색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마녀였고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독일의 트리어였습니다. 아 걱정된다. 특히 트리어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의 3대 중심지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이곳에서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요한 폰 쉐넨베르크라는 주교인자 성직자입니다. 쉐넨베르크 대주교는 자신의 땅에서 죄를 말끔히 지우는 것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져야 되는 죄인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자 했습니다. 아휴. 아하. 이런 대주교의 의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왜냐하면 트리어는 교황이 임명한 대주교가 그 지역의 영주의 역할까지 함께 맡아서 다스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주교의 주도하에서 트리오에서 이제 대규모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약 22개에 달하는 마을에서 370여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대주교의 의지만으로 가능했느냐? 여기엔 대주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러 지식인, 트리오의 엘리트들, 법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모조리 잡아 없애겠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긴급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엘리트, 부유층,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녀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트리어에서는 시장 2명과 고위 성직자들까지도 마녀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어머. 시장까지.
이때 마녀로 트리어에서 처형된 37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8명가량은 신분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정부, 시행정부에서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아니 근데 개신교는 이렇게 마녀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개신교도 기본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톨릭 세계랑 똑같아요. 악마가 판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마녀 사냥은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이제 악마가 있고 오른쪽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발로 짓밟고 있는, 아래 십자가 보이시죠? 네. 마녀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따르는 존재이고, 사탄을 따른다는 얘기는 결국 신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십자가를 저렇게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녀 사냥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개신교 국가인 스코틀랜드였습니다.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 제임스 6세라는 인물인데, 개신교는 제임스 6세에게 협조해서 마녀 재판을 관할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마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스코틀랜드에서는 약 3,000여 명의 마녀가 처형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끔찍해라. 이렇게 카톨릭 세계와 개신교파의 지역 세계는 각자의 논리로 마녀 사냥을 이어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막 미쳐 돌아가는 마녀 사냥 속에서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의심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녀로 지목돼서 처형당한 사람들, 특히 고위층의 귀족들이나 지식인들, 진짜 마녀였을까? 마녀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시선을 프랑스로 돌려보겠습니다. 1632년 프랑스 중부에 있는 루댕이라는 마을에서 이런 의심에 불을 지피는 재판이 벌어집니다. 17세기에 벌어졌던 세기의 재판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루댕시에서는 매우 기묘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마녀들은 대부분 고발을 당해서 재판정에 끌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루댕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악마에 쓰였다고 자백하는 여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성직자가 서 있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가 누워 있나요? 여인. 어떤 여인인 것 같으세요? 수녀. 예, 바로 이 수녀의 정체는 이 루댕이라고 하는 시에 있던 우르술라 수녀회에 소속된 수녀였습니다. 는 기괴한 모습으로 팔다리를 비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증상을 보인 수녀가 한 명이 아니라 같은 수녀원에 있는 17명의 수녀가 이 비슷한 발작 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뭐야? 이 소식이 알려지자 놀란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이곳 루덩시를 찾아와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마녀다. 마녀죠. 마녀다. 자, 마녀이지만 좀 특별한 마녀입니다. 뭔가 악마가 이렇게 악마에게 들어왔다. 씌운, 네. 악마에게 씌운 마녀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원장 수녀의 몸에는 무려 6마리 이상의 악마가 몸에 깃들어 있다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집니다. 이 원장 수녀의 몸에 어떤 악마가 들어 있었는지 그림을 볼까요?
자, 원장 수녀입니다. 쟈 데상슈라고 하는 원장 수녀인데 신학자들이 내린 진단은 이렇습니다. 원장 수녀의 이마 한가운데 레비아탄이 오른쪽 옆구리 두 번째 갈비뼈에 발람, 오른쪽 옆구리 마지막 갈비뼈에 암만과 이사카로니, 그리고 위장 속에 아스모데우스와 베모스라고 하는 악마가 깃들었다. 정말 인간의 상상력은 무슨 대단하네요. 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라고? 제정신이 아니네. 자, 이 악마들이 가장 신성하다는 곳으로 생각되는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의 몸에 깃들었다는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래서 수녀들에게 곧장 악마를 쫓는 구마 의식,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이 구마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렇게 구마 의식을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검은 사제들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넌 누구냐? 그쵸, 넌 누구냐? 이름을 밝혀야만 불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넌 누구냐 해보세요. 넌 누구냐? 하다가 성직자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반복해요. 넌 누구냐? 어떤 성직자냐라고 하죠. 놀랍게도 그 마을의 교구 사제로 있던 위르뱅 그랑디에라는 신부님을 지목합니다. 신부를 지목했다고요? 예. 기묘한 사건에 의외의 인물까지 용의자로 몰리자 이 재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놀라운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이 13세의 재상이자 수석 대신이었던 리슐리의 추기경입니다. 리슐리의 추기경. 규현 씨는 리슐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또 처음으로 했던 삼총사라는 뮤지컬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 왕을 뭐 철가면 안에 가둬가지고 뭐 지하 감옥에 막 가둬두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사실 리슐리에는 프랑스 절대 왕정의 확립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였습니다. 사실 그가 추구했던 정치적인 이상은 그가 모셨던 국왕 루이 13세의 왕권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힘센 귀족들, 대귀족이죠. 대귀족들과 자치권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리슐리에는 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벽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세력이 요새화된 성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왕 권력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루댕시에도 바로 그 성벽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때 반기를 든 인물이 바로 수녀들에게 악마를 들러붙게 했다라는 의심을 받았던 바로 그랑디의 신부였습니다. 야. 그래서 리슐리에는 곧장 행동에 나섭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루당의 마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거의 유럽 전체에 그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루당 그 지역에 많이 몰려왔어요. 그 재판을 보러. 재판은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하죠. 아, 뭐야. 뭐야? 네, 대표적인 고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말이 없어졌네. 저기 막 피가 흘러나오고 있네. 거의 다리의 정강이 뼈를 으깨는 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는 뭐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그랑디의 신부는 줄기차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랑디의 신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가 없고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악마 사건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자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랑디의 사건에서는 재판관은 신부를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랑디의 신부는 이제 도시 광장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재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정치 재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랑디에는 악마의 하수인으로
결정이 나고 결국 처형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슐리의 의견에 반대해서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마녀 사냥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마가 들린 수녀들의 모습을 보고 저거 진짜다. 아니 저거 연기 같은데? 라고 두 편으로 갈리게 돼요. 그리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랑디의 신부가 세력 다툼에 희생당했다라는 의심도 싹이 트고요. 어느새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고 마녀와 마술 그리고 악마라는 프레임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이 17세기는 프랑스에서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카르트가 등장했던 시기고 그런 데카르트가 주장한 합리론이 서서히 확산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의학들이 발달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더 이상 중세 시대의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게다가 100년 넘게 유럽을 휩쓸었던 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유럽을 휩쓴 거대한 갈등, 종교적인 광기도 차츰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프랑스에선 왕권 강화를 추구하던 강력한 왕이 루이 13세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인물의 마녀 사냥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당시 루이 14세가 절대적인 권력, 절대 군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령하에서 프랑스의 모든 지역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걸 통일적인 사법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이렇게 통일된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방 재판소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마녀 사냥을 이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669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마녀 감식인이 일련의 사람들을 마녀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때 24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이제 판결을 받고 지역 재판소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4세는 뭔 소리를 하냐? 사형 취소. 그리고 지방 재판관들이 이들 재산 몰수했다며 다시 돌려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 무분별하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던 마녀 재판이 이제 거의 제동을 줄어들겠네요.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루이 14세가 즉위한 지 약 40년이 지난 후인 1682년 태양왕은 이제 왕령으로 마녀 재판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첫째, 주술의 실제를 부정하고 마술과 마법, 마녀 재판을 폐지한다. 둘째, 주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체형에 그친다. 셋째, 마녀들의 행위는 악마와의 계약이 아닌 단순한 미신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황의 칙령에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네요. 다른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달리 마녀 사냥을 뭐 악마의 사주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미신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녀는 악마의 사주를 받은 악의 세력이 아니라 뭐냐 하면 사기꾼이거나 환상에 시달리는 심약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거 루이 14세 할 때 좀 얘기해 주시죠. 이런 좋은 일을 한 왕인데. 그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수세기 동안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어딘가 기이하고 뭔가 으시으시하고 오싹한 이 마녀 사냥은 드디어 종식이 됩니다.